지난 이야기 1978년 한국 연천에서 우연히 발견된 구석기 유물 주먹도끼. 조사 끝에 해당 주먹도끼가 아슐렌형으로 밝혀지며 한국을 넘어 세계 고대사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일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들의 고대사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며 본격적인 선사유적 발굴에 나선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 그는 유적의 손만 대면 역사책을 새로 쓸 유물을 쏟아냈기에 학계는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며 고고학계의 유명 인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만큼 그의 발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고 결국 한 신문사의 취재 끝에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그의 사기극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고고학계는 국제정황신에 당했다. 그들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없는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에 탁월한데요. 그 주된 대상은 바로 역사의 허점이죠. 마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역사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언급된 부분을 찾아 그 허점들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임나일본부설이 그 예고요.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중엽 외가 가야를 정벌하고 그곳에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세웠다는 학설이죠. 이 설에 따르면 외는 그 후 200년 동안 신라와 백제를 간접 통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야, 그 중에서도 임나가야를 식민지로 삼았다 하여 임나일본부라고 부르며 여기서 임나는 가야 연맹의 대표로 활동한 안나국, 현재 경남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를 가리킨다고 해요. 대부분 금강가야나 대가야는 들어봤어도 아라가야는 생소하게 느껴질 테죠. 생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임나일본부설의 빌미를 제공한 나라가 되었고요. 하지만 과거 아라가야는 외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었죠. 오히려 가야 내에서 금강가야와 대가야에 이어 명실상부한 넘버2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아라가야가 어쩌다 한낱 외의 식민지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현재 한반도의 북부, 고조선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쯤 이 철기 문화는 한반도 남부 지방까지 확산되었죠. 특히 사만중 변한 지역, 그 중에서도 김해가 철의 복으로 떠올라요. 덕분에 기원 후 1세기경 변한의 12개 소국들은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연맹을 결성하게 되었나니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전기가야 연맹이라 부릅니다. 전기가야는 정말 번성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철이 곧 국가 경쟁력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철은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의 중요한 재료였으며 철 생산량은 군사력과 농업 생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해는 금강가야의 수도이자 금해 또는 금주라 불리며 글자 그대로 철이 바다를 이룬다 할 정도로 질 좋은 철이 풍부한 곳이었죠. 지금도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갑옷의 60%가 옛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전히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불리고 있어요. 게다가 가야는 지리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금강가야뿐만 아니라 연맹국 대부분이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밀집해 있었죠. 위치상 서해와 남해 그리고 일본 열도를 잇는 해상무역의 허브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에 금강가야는 연맹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차피 자신 혼자서는 이 거대한 무역권을 감당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동로국과 연합해서 추가적인 철산지와 동해안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이후 더 큰 이윤을 위해 내륙 지방의 가야국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고 그중 하나인 안야국과 연합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야는 철 생산의 내수에 그치지 않고 수출을 넘어 중개무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가야는 낭랑과 대방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 열도에 팔았고 처음에는 규슈를 위주로 교역하던 것도 3세기에 이르면 혼슈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가요. 점차 외에 가야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금강가야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모든 원흉은 고구려였어요. 때는 4세기 초 고구려는 낭랑과 대방을 멸망시킵니다. 이 사건은 금강가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야는 낭랑과 대방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 열도에 팔아왔는데 이 100년 넘게 유지되던 구조가 고구려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루아침에 최대 거래처를 잃은 가야는 무역구조의 재편이 절실해졌습니다. 곧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죠. 이에 가야는 백제 측에부터 백제와 외를 잇는 중개무역을 추진했어요. 한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 7국을 평정하는 등 실력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세력과 강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아들 근수구왕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압도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고야 맙니다. 그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399년 백제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야 그리고 외와 함께 군사행동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고구려와 친한 신라부터 공략해 나갑니다.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광개토 대왕은 5만 대군을 보내며 연합군을 몰아냈죠. 물론 이 사건이 가야를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았어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고구려군이 가야 전역을 초토화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항복을 받자 곧바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상징성입니다. 한반도와 요동 그리고 만주 지방의 패권국인 고구려가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무찌른 것도 모자라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누구 편에 붙어야 할지 불보듯 뻔했어요. 그 결과 가야의 주요 거래처들은 차례차례 신라의 교역망으로 흡수되었고 금강가야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기가야 연맹은 와해되고 말았죠. 전기가야 연맹의 붕괴 이후 5세기 초부터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는 재조직되었습니다.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는 내륙에 자리 잡고 있어 침입의 위험이 적었고 농업과 철광산을 바탕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대가야는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로 떠오를 수 있었어요. 대가야는 전임 맹주인 금강가야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야는 더 이상 느슨한 연맹 체제를 유지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 하지왕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입지를 강화했어요. 덕분에 대가야는 중국, 남제로부터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야 소국들을 포섭하며 자신들의 군주를 대왕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야는 점차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갔으며 6세기 초에 이르러 가야의 세력은 다시 신라와 비등해질 정도로 부흥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야의 주변국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화를 이룬 지 오래였고 그들은 얌전히 가야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겁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처럼 이미 전기가야 시절을 통해 잠재력을 알아본 백제와 신라가 차근차근 가야를 잠식해갔죠. 더구나 대가야는 여전히 단결력 부족으로 다른 연맹국들이 맹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고요. 결국 대가야 역시 금강가야와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후기가야 연맹, 드디어 아라가야가 등장합니다. 529년 아라가야의 주도로 회의가 열리게 되죠. 지난 2004년 아라가야의 도시 하만에서 그 흔적이 드러났는데요. 40m,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초대형 건물터가 발견된 겁니다. 고대의 이런 규모의 건축은 정말 드문 사례죠. 이곳에서 백제, 신라, 외, 가야 연맹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 가야의 운명에 대해 논의했고요. 당시 한반도는 나제 동맹이 고구려를 상대로 잘 막아내고 있었고 동시에 가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명분일 뿐 뒤에서는 가야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라가야는 가야 연맹을 대표해 공작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짓고 모두를 초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확인한 사실은 나제 동맹 양측 모두 침략 의사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아라가야가 적극 활용한 것이 바로 알라 외신관이에요. 본래 알라 외신관은 외국 사절의 주재관이었고 아라가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제와 외 사이의 교역을 전담하는 기관이었죠. 그런데 538년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신라가 동부 가야 3국을 흡수하며 가야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죠. 아라가야는 이를 기회 삼아 외신관 인사들을 친아라계로 교체했어요. 그 결과 알라 외신관은 외가 아닌 가야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고구려와 손을 잡는 등 중립 외교를 펼쳤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아라가야는 백제의 식민지로 전락해요. 게다가 이어진 554년에는 관산성 전투에 강제로 끌려나와 대패하고 맙니다. 결국 가야의 대부분이 신라에 복속되었고 금강가야와 대가야는 투항하게 택했으며 오직 아라가야만이 끝까지 저항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 이후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며 삼국시대는 막을 내려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최초의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종교사 편에서도 언급했듯 당시 황실은 자신들의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려 했죠. 이때 무려 기원전 7세기부터 당시까지의 1000년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당연히 이를 대체할 만한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한반도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백제와 가야는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였고 가야는 금강가야와 대가야만이 그 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아라가야에는 외신관이 존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따라서 일본은 진구황후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근초고왕의 업적을 가로채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국호를 내세우며 알라 외신관을 임나일본부로 고쳤었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19세기 일본 제국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조선사 편찬 사업을 주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하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려는 목적 아래 가야의 고분도를 무분별하게 발굴했고요. 물론 이는 오히려 찬란했던 가야의 역사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패망 이후에도 한국을 드나들며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을 지도했고 임나 흥망사를 집필하며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로 인해 지난 2010년 임나일본부설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의 잔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강단 사학은 조선사 편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음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태초의 한국이자 인류 최초로 등장했다는 국가 환국, 몽골 제국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했다는 이 제국은 수천 혹은 수만 년 동안 고작 7명의 왕만을 배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백두산으로 가 배달국을 세웠으며 또 다른 인물은 지금의 중국 대륙으로 가 왕이 되었나니 그가 바로 중국의 시조 반고였다. 이처럼 환족은 단순히 한민족을 넘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였을까? 20세기 한국판 일본서기 환단고기 4월 4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